오늘은 이제 조선시대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하고 제도상 큰 차이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묶어갖고 중세라고도 합니다. 다만 고려에 비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는데, 고려는 내부적으로 황제체제를 유지했었다면 조선은 내부적으로도 4대를 주장했었다는 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는 제도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가 거의 흡사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 때 없었던 걸 조선에서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에는 편찬물이 되게 많아요. 고려 때 없었던. 그러니까 그것들을 되게 잘 물어봅니다. 고려에 비해서 왕대사로. 그걸 염두에 두고 합시다. 조선의 왕들은 기억을 또 해야 되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아니면 일단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항상 성종이라는 사람이 마무리입니다. 국가 초기의 체제를 마무리한 사람은 성종이다. 그래서 고려는 10세기 말에, 조선은 15세기 말에 성종이 나타납니다. 그때쯤 고려와 조선의 체제가 일단 마무리된 겁니다. 이성계 등장을 보자면은, 이성계는 공민왕 때 어린 나이로 고려 관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방 촌놈이었었던, 게다가 무사였었던 사람이 중앙에 이제 관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었죠. 이런 큰 역할을 하리라고는. 자, 그때 중앙정계에 등장하고 난 뒤에 우왕 때 홍산 전투를 치르면서, 이른바 아지바투라고 하는 그 장수를 죽이면서, 왜군 장수를 죽이면서 이성계의 명망이 전국적인 명망을 얻게 돼요. 전국적인 명망을 얻으면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성계의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둘에 의해서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지고요. 위화도 회군으로 일단 권력을 잡고요. 자,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온건파의 핵심 인사였었던 정몽주까지 제거하고 드디어 조선을 건국하게 됐던 겁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난 뒤에는 이제 나이가 좀 됐겠죠. 조선을 건국하고 왕은 정작 딱 7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건국할 때 정도전과 같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체제 정비에는 정도전이 합니다. 혈통은 이성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일은 정도전이 합니다. 그래서 둘의 쌍두마차 가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성에서 최영과 정몽주 같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실상 이성계의 인기나 그 이성계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 같은 거는 높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곳을 일단 벗어납니다. 그리고 개성을 기반으로 했었던 세력들을 벗어나야지 새로운 나라의 틀을 잡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양으로 옵니다. 한양 천도한다. 집도 올 때 집도 없이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양에다 집을 만들어 두는데, 왕의 집을 궁궐이라고 하죠. 그 처음 생긴 궁궐을 경복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성계 때 만들어집니다. 경복궁에 있는 거의 전각의 대부분의 이름을 정도전이 짓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전각 이름가 4대문을 만들죠. 성곽도 만듭니다. 그 4대문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그러면은 정도전요 하면 됩니다. 한양도성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복궁과 4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정도전. 자, 근데 정도전의 정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그런 뜻을 비쳤어요. 중국고사에 비해 갖고요. 왕은 이성계가지만 정치는 사실상 재상들이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나라를 건국하는 데에도 사실상 자기의 힘이 컸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칩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이상은, 왕은 혈통으로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을 검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나라를 맡길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만 잘 뽑으면 되는 거고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뽑아갖고 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보다 바람직한 국가 체제라고 이제 저 사람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걸 소위 말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라고 합니다. 자, 이 정치를 이성계는 용인을 해줬어요. 근데 용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성계와 똑같이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었던 그 아들들은 이게 이씨나라가 아니라 정씨나라를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정도전,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다. 이게 왕자들과 대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걸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정도전이 체제를 정비하는데, 체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고려하고 다른 조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조선은 명확하게 몇 가지의 국정 지표를 세웁니다. 하나가 숭유억불이요, 유기정치고요. 자, 불교는 고려의 정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신을 지우기 위해서 불교를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그리고 유교를 퍼뜨리는데, 여러분 혹시 그 한국 사회가 언제쯤 유교 사회로 변환이 됐는지 아시나요? 삼국시대 때 들어왔었다 보는 유교가, 혹은 기원전에 들어왔었다고도 봅니다. 유교라는 게. 그 유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야지 비로소 우리나라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것도 조선 후기 때로 봐요. 그러니까 조선은 국정지표로 아예 유교국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 때 유교국가가 완성이 안 돼요. 17세기쯤 가야지 한국 사회의 유기적인 변환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있잖아요.
왜 가끔 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막 꼰대 같은 마인드나 예의 지나치게 따지고 위아래 따지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을 이 모양으로 바꿔놓은 게 언제라고 치냐면은 17세기라고 봐요. 자, 그 국정지표는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숭역부를 내세웠었다. 국가 지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화되는 데는 또 200년이 걸렸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17세기 가야지 일반화, 보편화됩니다. 그 와중에는 유교를 억압하는 왕들이 중간중간 등장하기도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농번옥상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4대 교련이라고 해갖고 명확한 국정지표를 세우고 갑니다. 자, 그래서 유교정치를 피는데 유학자들이 정치합니다. 이 유학자들이 정치하는 방식은 규범에 의한 통치입니다. 조선은 고려와 다르게 시작할 때부터 법에 의한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성문법전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의한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한편 이런 뜻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성계와 정도전이 나라를 세웠지만 이건 사실상 뭐 정상적으로 선의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이건 정별이자 쿠데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심지어 고려 말에 온건파 사대부들은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낙향해갖고 살인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가를 필요가 있어요. 그 가르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나라를 세울 때 왕이 될 때 큰 싸움을 겪고 난 뒤에 왕이 됐다면 적군과 아군이 명확하지만 이거는 또 큰 싸움도 없었기 때문에 피와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필요했었던 게 국가가 법을 정하면 됩니다. 기준을 정하면 돼요. 그 기준을 정해서 따라오면은 내 편 맞구나. 안 따르면은 내 편이 아닌 거로 속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조선은 시작부터 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법전을 어느 왕 때 만들었냐라는 것을 제법 잘 물어봅니다. 제법. 그 시작을 누가 했다? 역시 정도전이 합니다. 정도전과 더불어 혁명파 사대부가 한 명이 또 있었는데 이걸 합치면 정조준이라고 합니다. 조선을 정조준한 거예요. 정도전과 조준이 있는데 정도전이 먼저 조선 경국전을 만들고요. 그리고 조준이라는 사람이 요거는 사참법전입니다. 개인이 편찬한 법전이고요. 정식 국가법전, 관참법전으로 경제 육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육전은 그 소고기 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전은 저 때는 정부 부처가 6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집행해야 되는 법률 그런 뜻으로 육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전. 그래서 관찬 법전에 흔히 붙는 말이에요. 육전이란 말이. 자, 그리고 경제 제도에 관해서 쓴 글이 경제문감이라는 거고요. 문이라는 게 제도란 뜻이고. 자, 그리고 전대 왕조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전대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위해서는 전대 왕조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정도를 씁니다. 고려국사라는 고려사책을 씁니다. 그리고 불교라는 것은 기준의 종교입니다. 이건 고려의 종교야.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종교는 유학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사상은 유학을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또 지워야 되는데 이건 뭐 예의도 없어요. 부처도 아니야. 불시래 불시. 성경책도 아니야. 잡스러운 소리래요. 그래서 확실히 얘는 쓸모없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책 제목 자체가 쓸모없어야 그냥 불시잡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지향하는 조선의 지표가 뭔지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되지 못할, 전혀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권위를 내세워야 돼요. 나는 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성계인가? 뭐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필요했었던 뭔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뭔가가 필요했었는데 요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태조하고 태종입니다. 둘 다 왕이 될 자격이, 왕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됐을 때 왕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천문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늘과의 관계를 뭔가 이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때 뭐 7년 동안 재임하는데 하늘 관측하고 천문도 만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었던 걸 베껴서 만든 건데 권위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건데요, 이게 고구려 천문도를 100개 만들었대요.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고구려에도 벌써 천문 관측을 하고 천문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더불어 또 알게 됐단 말이에요. 고구려 천문도는 남아있지 않고 이건 남아있습니다. 요거를 돌에 새겼다 그래서 이거를 각석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합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세 글자로는 천문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도전의 상대 국가가, 지금 이제 조선의 상대 국가가 명나라가 있는데 명나라 그 초대 황제가 주원장인데요. 외모 평가는 뭐 정당한 건 아니고 이제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그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약간 이제 곤보가 있었대요. 그 옛날에는 홍역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거를 어릴 때 죽는 사례가 되게 많았었고, 지금 우리 그 코비드 바이러스는 어른들한테 위험하잖아요. 특이하게 홍역 바이러스라는 것은 애들한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거 걸리면 죽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갖고 호적을 일찍 적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나 이거 좀 한참 지나고 난 뒤 적었었어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만큼 치명적이었었는데 걸렸다가 다행히 살아나도 얼굴에 흉이 되게 많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주 원장이 그랬었답니다.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되게 변덕도 심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특이한 성격을. 그래서 주 원장이 뭐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이 있기도 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 원장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주변을 복속하는 방식, 신하들한테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변덕을 부렸다라고 돼요. 그걸 주변 국가한테도 쓰는데요. 우리한테도 그러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막 나빴다가 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도전이 보낸 외교문서가 있었는데 이 외교문서에 또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것 봐라, 나 욕한 거 맞지? 하면서 글 쓴 사람 누구냐고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보낼 수가 있나? 정도전은 나라의 2인자인데 그 2인자를 보낼 수가 있나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의 관계가 이걸로 이제 극도로 악화가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수가 더 들어가는데 지금 정도전이 꿈꾸는 것은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권한이나 왕자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왕자들이 지금 자기 사병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신 세력들이 사병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려 말에는 국군이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고려 말에 개인들이 병사를 가지고 국가가 그 지휘관을 부르면은 그 병사들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해서 이 군대를 모아다가 전쟁하는 고려 말이 그만큼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권세가들이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병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이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면은 이런 정변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왕자들의 사병은 막대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데다가 사병까지 있으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병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한번 하기로 시도를 합니다. 요동정벌 다시 해요. 요동정벌 안 하겠다고 위화도 회군해갖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요동정벌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바깥으로는 주 원장과의 외교문서 문제, 표전 문제가 하나의 발단이 됐고요. 내부적으로는 왕자들의 군권을 박탈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직접적인 도화선이 돼갔고요. 이 군사까지 뺏기고 나면은 이제 정도전한테 우리는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걸 왕자들의 반란,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 왕자의 난에 선두에 섰었던 사람이 누구죠? 맞습니다. 킬방원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킬방원. 이 방원이 다시 난을 일으킨다. 고려 말 때는 정몽주 죽이고요. 항상 선두에 서갖고 사람들 죽이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를 죽이는 일을 선두에 섰다면은 조선에 와서 그 일을 다시 합니다. 조선에 와서는 신분이 왕자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도전이 내세웠었던 재상 중심의 정치에 불만이 있었고요. 직접적으로는 요동정벌 시도가 이게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결국 죽습니다. 정도전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방원의 등장을 말하는 겁니다. 정도전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성계가 이제는 퇴위하는 시점이 됐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성계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요. 첫째 부인은 이성계가 함경도에 살 때 만났었던 여자고요. 함경도에 살 때 함경도의 유력가 집안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고, 이성계가 개성으로 진출하면서는 함경도 촌여자는 거기서 유럽까지만은 개성에서는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집안이라는 거죠. 함경도 촌여자를 가지고 개성에서 성장하는 데는, 내가 아직 한참 20대인데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성에 와서 다시 여자를 만나는데 검문세가 출신이었었어요. 국민학대 개혁 정치로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개성 외곽으로 밀리긴 했지만은 여전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씨 집안의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성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자기 성장하는데 큰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개경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경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러브라인도 있고요. 집안의 도움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는 특히 귀족사회이기 때문에 집안의 위력이 출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자, 실제 둘째 부인은 살아있고 첫째 부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왕 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은 왕비가 되지 못하고 둘째 부인은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현재 왕비의 아들인데다가 정도전이 왕권을 좀 다스리기 쉬운, 재상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강한 왕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정도전과 왕비가
일정한 합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내를 세자로 세웠다가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그 배경이 됩니다. 그 첫째 부인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만들어졌던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둘째 부인, 그 신덕화군 강씨의 아들들도 저때 다 죽게 돼요. 이게 1차 왕제의 난이라고 합니다. 태종은 5째 아들이기 때문에 명분상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형은 지금 뭐 거의 넋이당한 사람이고, 둘째 형이 사실상 이제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둘째 형을 일단 표면상 왕으로 세웁니다. 둘째 형은 전장터에서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었지만요, 정치에는 관심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별로 원치 않았었는데 그 이방원의 의지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정두전이 있었던 동네가 너무 싫어. 정두전한테 피봤었던 동네가 싫어하고 다시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개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자기들만의 어떤 체제를 좀 정비하겠죠. 힘을 한번 좀 다지겠죠. 개성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 와중에 어차피 저 형은 왕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밑에 형제들은 또 있고 그 다음 타선이 누구냐라. 게다가 이제 아들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타선이 누구냐를 두고 형제 간의 싸움을 벌이게 돼요. 이건 이제 친형제 간의, 동복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걸 두 번째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넷째 방간이하고 5째 방원이가 권력욕이 가장 강했었단 말이에요. 둘이 싸움을 하는데 사실은 박포라는 사람이 방원이 밑에 있었는데 방원이가 쳐주지 않자 뛰쳐나왔고 이 사람한테 붙은 겁니다. 아니 동생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형이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더 좋습니다. 부추겨갖고 난을 일으켰다 해서 저거를 박포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자, 친형제끼리의 싸움이다. 자, 근데 이방원이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친형제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형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끝으로 결국은 이제 견제할 세력들을 다 제거해 놓은 뒤에 자연스럽게 이제 왕이 됩니다. 태종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이방원이죠. 여기서부터 15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태종이 이제 비로소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데 체제 정비도 제법 하고요. 고려 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사회 모순 같은 것들도 해결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역시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어떤 권위나 위신을 위한 어떤 작업들도 좀 하고요. 자,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육조직계제를 시행하는데요. 조선은 국가 편제상 이래요. 왕 밑에 거의 대부분 전근대 국가는 6개 부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뭐 14부 5초, 16초, 뭐 16부 몇 초, 몇 초? 계속 왔다 갔다 하죠. 14부, 15부, 16부 이런 게 있다면은 그때는 6부라는 게 있어요. 조선은 그걸 격을 좀 낮춰갖고 6조라고 부릅니다. 6조. 우린 제후국가니까. 그러니까 6조가 일을 다 하는 건데 2호 예병 형공이라는 요 사이에, 이 사이에 정승들의 합의기구가 있었어요. 의정부라고 하는. 자, 고려는 중서문화성이라는 성급 기구가 가장 큰 기구요. 성원부사라고 해갖고 관청도 등급이 있다 그랬었죠. 조선은 제후국가이기 때문에 부급 기구가 가장 큰 기구입니다. 그 의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거쳐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재상들이에요. 재상들, 정승들입니다. 재상들의 합의기구입니다. 자, 태종은 지금 정승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정승들이 설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없앱니다. 그리고 6조가 왕한테 필요한 일들을 직접 결제를 받아가라고 해요. 그래야지 왕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6조직계제라고 합니다.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를 무시했었던 시기가 태종 때하고 세조 때 딱 2번밖에 없어요. 6조직계제는 딱 2번밖에 안 씁니다. 그때 2번밖에. 자, 이때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정부를 혁파할 생각까지 있었으나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또 한편 내가 송도에 있었을 때는, 송도는 개성을 말합니다. 내가 송도, 이 송도는 그 인천 송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송도에 있었을 때는, 즉 개성에 있었던 사람 말하는 거죠. 6조 짓기 전에 딱 2명밖에 없어요. 태종하고 세조. 요 말 나오면은 세조 절대 아닙니다. 태종이에요. 그리고 의정부를 혁파할 생각까지 있었다면 세조 아닙니다. 태종 말하는 겁니다.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요, 사관원이 언론기구인데요. 간언한다는 겁니다. 간언, 말하는 거예요. 왕한테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언로라고 합니다. 언론기구를 열어갖고요, 대신들을 견제하게 합니다. 원래 언론기구의 역할은 왕과 대신을 함께 견제하는 건데, 이때는 왕이 의도적으로 이걸 독립시킨 목적이 대신들을 잡으라고 했었던 거였었어요. 그쪽에 이제 그 힘을 좀 실어줘갖고 한 겁니다. 사병을 결국 협파합니다. 정두전이 하려고 했었던 정책을 사실상 이 사람이 다시 다 해요. 그래서 정두전이 구상했었던 정책을 이 사람이 벤치마킹해갖고 결국은 자기가 시행을 해서 조선의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자,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정도전이 만든 경복궁 가기 싫다고 궁궐을 다시 만듭니다. 이때 만든 게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이건 태종 때 만듭니다. 자, 공신숙청하는데요. 자기 처갓집을 박살냅니다. 이방원도 있잖아요. 이방원도 되게 어렸었단 말이에요. 어렸었던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고 일정하게 다른 공신 세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처갓집의 역할이 되게 컸었단 말이에요. 그 민씨 일파도요. 여흥민 씨라고 해갖고, 여흥이 여주입니다. 여흥민 씨가 당시 권문세가 중에 하나였었어요. 굉장히 큰 세력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신진사대부 등장하고 권문세가 다 없어졌을 것 같잖아요. 한번 기득권은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득권하고 이런 무신색들하고 결혼 가문으로 얽혀갖고 권문세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주민 씨들입니다. 그 여주민 씨라는 거대한 세력이 이방원을 밀어줘갖고 이 자리까지 왔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와이프 역할도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권의 위협이 된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4명의 처남들을, 4명의 동생들을, 남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 중심의 나라가 서는 것을 확실한 목표를 세워갖고 누구라도 왕한테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있으면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처남까지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씨 처남들 죽였다, 민무구, 민무율 같은 처남 죽였다라면은 태종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숙청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은 아들 때 숙청 작업이 나타난다. 그래서 신라는 신문왕 때, 고려는 광종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셋이 유사하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경제사회 정책을 보면 고려 말에 있었던 모순을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좀 피는데요. 나라가 말기가 되면 있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사적으로 세금을 주치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깡패들처럼 삥을 뜯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너 인마 내가 봐주고 있잖아. 돈 내놔. 합니다. 얼마나 심했었냐면은 땅이 있으면 전세라는 걸 내거든요. 전세라는 것은 곡물의 생산량의 10분의 1을 주는데 이 10분의 1을 관료들한테 이거를 월급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하고 조선은 과전이라고 해갖고 국가가 세금 거두는 땅을 A 관료, B 관료한테 그 세금은 네가 걷어가. 이거 우리 그냥 월급으로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목상 과전이 분급되어 있는데 힘 있는 양반들이 가갖고 있잖아요. 10분의 1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심한 경우는 10분의 50, 10분의 70까지도 걷어갔다 합니다. 심한 경우는.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걷어갔는데 다음 권세가가 와서 또 걷어가더래요. 이게 심한 경우는 한 땅에 7, 8놈이 와갖고 걷어갔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70% 걷어가면 7명이 걷어가면 몇 프로일까요? 77, 490, 500% 걷어가는 겁니다. 말이 될까요? 내가 PC방에 갖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은 얼마를 뜯겨가는 거죠?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세금이 나가는 게 원칙인데 거기로 관료들이 와서 서로 10분의 1, 10분의 1 하면서 걷어가는 게 심한 경우는 70%까지 걷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700만 원 걷어가. 근데 이게 7놈 왔대. 7놈이. 그러면 5천만 원 걷어가는 거예요. 5천만. 살다 못하니까는 이 PC방 주인이 권세가들한테 투탁해갖고 자신을 맡기는 걸 투탁이라고 합니다. 투탁해갖고 내가 차라리 당신의 노비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PC방하고 자기를 그냥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노비로 맡겨버려요. 그럼 누가 봐서 껄떡대지는 못할 테니까. 그 정도로 심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가 다시 뭘 하냐면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시 조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직접 수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틀을 만듭니다. 흔히 국가가 재산을 수취할 때 국민들의 재산 파악하는 거 3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호구전이라고 해요. 호와, 집과, 구와, 인구수와 전, 토지 3가지를 파악하는데 그걸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땅을 파악할 때 하는 걸 양전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잰다, 젤량 토지전 해갖고. 자, 그리고 호구 파악도 합니다. 호구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중에 성인 남자만 따로 빼서 파악하는 걸 호패법이라고 해요. 호패, 패는 증서라는 건데 지금 말로 하면은 주민등록증이라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그래서 성인 남자만 따로 주민등록증을 차고 다니게 했다. 이거는 국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 그 흔적을 잘 남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어떤 세력들과 연결되지 않게끔 이 국민들도 확실하게 통제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문고 설치합니다.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 있을 때 왕한테 와갖고 직접 북을 치라는 건데, 요거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해결 안 될 때, 즉 사법기구로 해결이 안 될 때 사법기구 외의 방식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신문고는 사실상 백성들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극상은 금지라는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는 건 안 돼. 그럼 뭐야? 아니, 우리 백성들이 억울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권세가들한테 당하는 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당하는 게 억울해갖고 신문고 출항할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냐? 예외적으로 하극상이 허용되는 게 있어요. 아랫사람 윗사람 고발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반란의 경우에는 심지어 노비도 주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반란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왕에 대한 반대만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명목상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치는 기구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반란 같은 거를 막으려는 용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왕한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통제하는 장치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돈을 만듭니다. 저화라는 돈을 만들어요. 원관섭기 때 우리나라가 원나라 화폐 경제에 편입이 됐었는데 원나라는 지폐를 쓰고 있었어요. 그 지폐를 쓰고 있었는데 원나라가 나가니까는 한 70여 년 지폐를 썼는데 갑자기 안 쓰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나라가 나가고 난 뒤에 우리 지폐를 스스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게 공양왕 때 저화라는 건데 그때는 잘 안 됐었어요. 그걸 지금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화가 실제 발행이 됩니다. 물론 많이 확산되지는 않지만. 자, 그리고 이때 나름 문물 제도도 발전하는데요. 이때 발전한 게 인쇄 공장이 발달합니다. 활자 공장이 나와요. 그걸 주자소라고 합니다. 주조한다, 글자자, 활자를 주조하는 관청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만든 활자를 개미년에 만들었다 해서 개미자라고 합니다. 개미자. 자, 그리고요. 태종도 역시 아빠 이성계처럼 자신의 권위를 위한 어떤 그 문물 하나 만드는데 세계지도를 만듭니다. 우리가 뭐 세계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세계를 탐방해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웬 세계지도냐? 원나라가 세계 국가였었잖아요. 원나라 때 세계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혼일강리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봤었어요. 거기다가 한국 지도만 딱 덧붙여갖고 한국 지도와 일본 지도 덧붙여갖고 혼일강리 역대국도라는 세계 지도를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관측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만드는 이유가 뭐야 이거? 특별할 것도 없잖아 그냥. 있는 거에다 우리 것만 갖다 붙인 건데. 그럼 옛날에 원나라 지도 원나라 들어온 혼일강리도 하고 우리나라 지도 그냥 그대로 보면 되지 뭐하러 이런 짓을. 이게 이제 권위입니다. 권위. 예. 어떤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저기는 천문도, 여기는 세계지도를 만들었다. 누구?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태조와 태종이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이게 너무 잘 나오죠? 이것도 잘 나오고. 자, 일단 봅시다. 자, 명과 관계가 개선됩니다. 정두전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나라에 대해서 그 시도했었던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태종이 나쁜 관행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태종은 내부의 적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까지 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저자세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왕이 직접 나가서 맞이해요. 궁궐 밖을 나가서. 그런 나쁜 전통을 만들어 갖고 그 뒤로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좀 그래. 어쨌든 이런 덕분에 명나라 황제한테 집 처음으로 책봉 고명을 받아요.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너를 조선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 증표를 처음 받게 됩니다. 태종 때. 그래서 명나라와 관계가 태종 때는 좋아졌다. 태종 때는 안 좋았다가 지금 한 거를 제가 두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건 사실상 정두전의 업적들, 여기 이제 태종의 업적인데 정두전은 죽죠. 뭐 때문에 죽었다 그랬었죠? 왕재난이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뭐로 죽었다는 줄 아세요? 감기 걸려 죽었답니다. 감기 옛날 말 뭐라는 줄 아세요? 고뿔이라고 합니다. 고뿔. 정두전이 고뿔이 되게 심하게 걸렸대요. 하다가 이제 그 죽었답니다. 자, 그거를 정경문 고뿔 걸려 죽었다 하십니다. 자, 정경문이 고뿔 걸렸는데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 치료하려 봤더니 그 요동에 신선이 사는 산이 있대. 천상 요동까지 가야 돼. 천상 요동까지. 정경문 고뿔 걸렸는데 천상 요동까지 갔다. 요동까지 갔다. 근데 안 고쳐져 갖고 죽었다 하시면 되고요. 그 한 줄만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는 태종이 사람들을 되게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타이틀은 숙청이니까. 자, 태종이 사람들을 많이 죽일 때 자기도 겁날 거 아니야. 자기 호위부대가 있었대요. 그 호위부대 만드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생을 호위부대를 만들었대. 육사호신했다는 겁니다. 육사호신. 육사생도로 자기를 호신했다. 지켰다. 자, 근데 그러면 뭐해?
이것도 사자 들어가죠. 육사호신. 사람들을 워낙 많이 죽였기 때문에 태종을 저주하는 혼들이 많았었대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종 때는 저주혼이 있었다. 저주혼, 태종을 저주하는 저주혼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붙이면은 저주개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육사호신, 저주혼, 육사호신, 저주혼. 육사호신은 나 지켜주는 사람, 저주혼은 죽은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태종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전처한테, 그 민씨한테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친했었던 삼촌들 맨날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그 세자라고 정말 잘 챙겨주고 했었던 삼촌들을 일거에 죽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원망도 있었나 보지. 애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난장판을 피워요. 궁궐 바깥으로 나가고 기생들하고 어울리거나 사대부집 그 첩이었었던 여자를 간통하기 하질 않나, 왕자로서 세자로서의 채통 같은 걸 바닥까지 살짝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태종이 그 양녕대군을, 그 세자를 폐세자를 합니다. 그러고 원래는 그 태종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가훈이 그거였었거든요. 가화만사성. 그러니까 자기는 형제들하고 싸웠지만은 자기는 자식들한테 이걸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절대 형제들이 싸우면 안 된다.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애들한테 이렇게 어필했었단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셋째 아들이었었던 세종이, 충녕대군이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너는 정치할 사람이 아닌데, 너는 세자가 될 몸이 아닌데 네가 왜 공부를 하냐면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원체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성계 가문 중에 그나마 공부 잘해갖고 10대 어린 나이에 과거 붙어갖고 이성계 이 기분을 뿜뿜하게 했던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있긴 있었나 봐. 그 피를 받은 사람이 세종이었었는데 하필 첫째가 아니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이 사람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갖고 말려도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폐세자가 되는 와중에 준비된 세자가 하나가 있었던 거였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충녕대군 세종이었습니다.